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오늘은 최수영 공작관님과 오늘 최근의 현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느끼실 그런 대상에 대해서 오늘 분석과 또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최수영 공작관이 혼자서 진행을 한 3번 정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다시 처음대로 저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포맷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보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다양하게 연구를 해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 아시아 투데이 스튜디오는 아주 익숙하시죠? 예, 뭐 저희 집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앞으로 더 또 집같이 편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최수영 공작과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독특한 또 아주 유니크한 그런 콘텐츠를 갖고 있는 분이시라 여러분들이 상당히 아주 좋아하시죠. 네, 오늘도 아주 편안한 시각에서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면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여러분들이 늘상 일상적인 시각과 평면적인 그런 그 틀에서 벗어나서 저렇게 분석을 하고 새로운 시각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을 얻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먼저 이렇게 혼자 하시는 거 또 저와 같이 대담하는 거 좀 어떤 느낌이 좀 다르신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둘이서 하면 훨 낫죠. 네. 혼자 이렇게 1시간 반 거의 뭐 2시간 동안 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네, 뭐 그렇죠? 하다 보면은 혼자서 할 때는 물 마실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걸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씩 거의 지금 1년 반이 넘었군요. 네. 좋습니다. 또 혼자 할 때는 혼자만의 또 특징이 있고 둘이 할 때는 훨씬 더 또 다양한 또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민노총의 간첩단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민노총의 조직국장이 알고 봤더니 간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노총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거기에 북한의 지령문, 그리고 다음 집회에서는 이걸 강조를 해라.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정말 사람 잡는 그 설마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제 민노총뿐만이 아닙니다. 전교조, 진보당 최근에 국회에 입성을 했죠. 이석기의 통진당의 지금 모습이 바로 진보당인데 간첩단이 정말 지금 우리 동네에도 간첩이 살고 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지 진보당의 공동대표 전교조의 강원지 부장 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상황의 심각성은 알겠으되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 하실 걸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공작관께서 어제 얘기가 나온 진보당의 공동대표 전교조의 강원지 부장 이게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암약을 하고 있는 간첩 스파이였다. 어떻습니까? 저는 꽤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공 작가님은? 저는 뭐 충격을 받았다기보다 네. 감춰져 있던 빙산의 일각이 조금이나마 나왔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친북한 인사들 또 저들이 주장하는 그 김일성 우상교 숭배를 하는 자들은요.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간첩화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이 사람들은 우선 이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동이라기보다는 정치 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그 노동운동인데 이들의 뿌리를 살펴보면 해방 직후에 박헌영이가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했던 남노당, 그 남노당의 후신들이 바로 민노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극명한 예로
1946년 10월 달에 네. 대구에서 그 10월 폭동이 일어나서 상당히 많은 시민과 군인 경찰들이 사망하는 그런 폭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민노총은 10월 달이 되면 대구 10월 혁명을 기념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꼭 전체 투쟁의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민노총은 남로당의 뿌리를 받고 있는 남로당의 후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남로당의 후신이 네. 지금 네. 민노총으로 볼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전교조가 태동할 때도 보면은요. 예. 젊은 교사들이 마치 학교에서 그 악습인 촌지를 없애겠습니다. 또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더욱더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마치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교조를 출범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시작할 때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부형들도 많이 계셨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안에도 봤더니 평양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주입하는 그러한 일들이 학교 내에서 계속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교제 내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이미 그것은 김영삼이가 대통령 되던 그 시절, 소위 문민정부라고 헛소리하던 그 시절부터 이 땅에서는 벌써 종북, 좌익 좀비들이 이제 기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들이 이제는 아주 무성한 그런 큰 나무들이 되어버린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진보당은 말할 것도 없죠. 네. 지금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무슨 뭐 이승만을 살인자라고 매도를 하질 않나. 그렇습니다. 네? 예. 수괴. 뭐 그 네, 입으로 수괴라는 함부로 해서는 매우 그 격조가 없는 무례한 언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저런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건전한 시민이겠냐 이거죠. 결코 북한의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드러난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왜냐면 제가 현역으로 근무할 때도요. 이미 양동환 교수가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그런 논문을 쓰시고 나서 예. 그 양동환 교수가 굉장히 그 자기가 계시던 근무처에서도 핍박을 받았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나라의 지금 잘못된 편향된 사고방식이 네. 이 나라를 좀먹었고 마치 우리의 전통과 귀한 가치를 지키는 것은 꼴통 수구 세력이다. 그렇게 하고 우리 좌익들은 진보 세력이다. 나아갈 진짜 걸음보자를 써서 우리는 항상 새롭고 항상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세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예. 그것은 포장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용어, 혼란 전술이다, 혼동 전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좌익 세력들이 말을 아주 그냥 감칠맛 나게 잘합니다. 예. 귀에 쏙쏙 들어오게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한 좌익들의 용어 혼돈에 그 혼란 전술에 우리가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간첩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면 최소한도 북의 지령을 받는 것들은 100만 명 정도 된다. 100만 명.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 박사님도 평상시 때 네. 국가보안법이 있음으로 해서 박사님의 삶 속에서 불편한 게 있으신가요? 저는 뭐 네. 불편한 게 없죠. 제가 하는 일상생활 영위할 때 국가보안법과 바로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데가 없으니까 저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국가보안법이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있겠죠.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민노총, 네. 전교조. 그럼 그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뭔가 반하는 언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지만 문화교류국의 북조선 간첩들에 의해서 프놈펜에서도 만나고 베트남에서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또 네. 제3국에서 그런 접촉을 해가면서
공작금을 받고 지령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를 네. 하고 있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퇴진이 추모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예를 들면 네. 그런 말들을 평양 대남공작부에서 이 남쪽에다가 내리고 그 말에 의거해서 그 행동을 갖다가 일사불란하게 대규모의 사람을 모아서 그렇죠. 전교조 현장에서 혹은 민노총의 시위 현장에서 그러한 말을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평양에서 전염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폐지하자는 얘기가 한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했을 때 국민들 개개인들이 나의 생명과 재산은 나 스스로도 지키겠다는 그러한 그 신념이 네. 자기들 내면화로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해이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자유우익이라고 하는 이 우파 쪽에서도 굉장히 기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나가서 어떤 걸 했을 때 내 연금에 손해가 오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리에 나와서 피켓 들 수도 없고 외칠 수도 없어요. 그렇겠죠. 또 군인들도 네.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 뭐 장성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뭐 하고 싶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사모님께서 네. 당신 나가서 찍히면 우리 연금에 손해 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별을 달았다 하는 것도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다른 거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생각 일점도 없는 거예요. 과거의 군인들은 위국 헌신, 멸사봉공 이런 말들이 항시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근데 요즘 군인들을 보면 위국 헌신?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국가를 위해서 내 몸을 헌신을 해? 예. 네. 이런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멸사봉공, 개인의 사익은 멸하고 공적인 국가를 우리가 봉사를 하겠다. 네. 이런 것도 미친 사람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평화가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정신 문명이 박약해지고 내 것을 내 스스로가 지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념이 사라지게 되면 앞으로는 이 나라는요 점점 더 약화될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이른바 민노총이라든가 예, 또 진보당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 약자를 이 사람들은 계속 부르짖습니다. 서민 정당을 만들겠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야 된다. 이 약육강식은 곤란하다 이런 것들을 늘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민노총 관련해서 이른바 심야 집회의 이 문제점들이 계속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10시부터 5시까지 네, 그렇게 이 집회 신고를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는데 5시에 끝난 다음에도 이게 해산이 안 되고 그 다음날 아침 네, 9시까지 모여 있는 상태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밤새 술판이 벌어지고 또 밤새 뭡니까 시청 광화문 일대 교통이 그야말로 교통 지옥을 연상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더욱더 용변을 어디에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면서 다 용변을 노상 방류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 시민들이 코를 싸매고 길을 가야 될 정도로 글쎄요 최근에 보는 이 장면 중에서는 가장 우리가 흔히 3D라고 하죠. 더럽고 아주 위험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쳐졌는데 최근 민노총의 심야 집회, 야간 집회에서 아주 그 참상이 빚어졌습니다. 이게 민노총의 실상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우리 공작관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민노총의 야간 집회, 불어된 야간 집회에서 했던 각가지 그런 그 참상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제가 그날 5월 15일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15일 날이 아마 그날이 화요일일 거예요. 예.
그날 이제 광화문에서 제가 약속이 있어갖고 네. 운전을 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하. 남산순환도를 돌아서 네. 숭례문에 딱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차들이 정차돼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그랬는데 음흠. 봤더니 숭례문까지 음흠. 민노총이 점거를 해왔어요. 음. 그리고 이게 광화문에 제가 이제 세종문화관 뒤편에 음흠.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완전히 시청 앞부터 해서 음흠. 광화문 일대가 민노총의 그 깃발과 있는데 정말로 짜증이 나고 한심했던 게 경찰 애들은 이렇게 철책망 같은 거 있죠? 네. 철책을 이렇게 옆에 쭉 세워주고 팔짱 끼고들 놀고 있어요. 예, 경찰이 그렇단 말이죠. 예, 예, 네. 예. 그리고 뭐 차선도 한 절반 이상 먹혀 들어와가지고 완전 뭐 교통난도 엉망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음흠. 광화문에서 어떤 그 시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원천 봉쇄라고 맞고 막 그런 짓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봤더니 다 열어놓고 예를 들어서 시위를 갖다가 차선 2차선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면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4차선, 5차선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편 차선 하나를 반으로 쪼개서 네.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경찰은 왜 국민들이 혈세로 걔들 밥을 주죠? 그리고 경찰 고위직에 있는 그 지휘관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현장을 와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질서와 그야말로 탈법 그리고 난장판의 아니 현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대낮인데 뭐 곳곳에서 앉아서들 뭐 담배 피고 뭐 그 소위 말해서 그 방종을 하고 있는 예. 민노총 아이들의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쟤들이 과연 뭘 알고서 나와서 저 짓을 하는가. 예? 그리고 돈들이 많으니까 이 자켓, 네. 그다음에 모자, 또 띠 이런 것들은 또 일사불란하게 해서 그렇죠. 지역별로 했는데 자 걔네들이 타고 온 그 관광버스 있죠? 네. 그게 남산순환도로부터 서 있더니 서울 시내 곳곳에도 그 관광버스들이 좌우편에 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런 무법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가 경찰이라고 하는 공권력이 이 나라에 분명히 있는데도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전혀 단속이거나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는 게 경광등 하나 들고 차 막히면 뭐 그거 가세요, 오세요, 뭐 이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연 저런 경찰 조직을 우리가 둘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좀 우리 경찰들도 뭐 한 14만 명 된다는데 쟤들도 한 10만 명 옷 뺏겨서 보내고 저렇게 일 안 하는 애들한테 왜 제복 주고 밥 먹여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 역할을 못하면 네. 당연히 줄이든가 네. 뭔가 외부 충격이 반드시 가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럴 그죠? 때 네. 이상민 씨는 자기가 아무리 국회에서 무슨 뭐 탄핵 같은 뭐 되먹지 않은 아이들의 그런 결정이 났다고 해서 네. 저러고 있으면 안 되죠. 네? 뭐 자기가 사실 뭐 국회에서 뭐가 결의가 됐더라도 그냥 경찰들 수뇌부들 있죠. 목을 쳐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나를 따르라 그러고 앞장서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숨어 갖고 있는 겁니까?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일단 지금 직무가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 있어도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지시를 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출근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있던가 모든 행안부 장관, 경찰을 총괄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책임은 지금 한 푼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게 탄핵 통과가 사실 무서운 거죠. 물론 뭐 탄핵이 지금 이제 이 뭡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앞으로 3개월, 4개월 동안에 논의가 되기 있지만 예, 이상민 장관을 탓하기보다는 사실은 경찰의 경찰청장, 서울청장, 예, 윤희근 청장이라든가 서울청장이 김광호인가요? 예, 김광호 청장 이런 아주 수뇌부들 경찰의 그런 안이한 자세 정말 예, 사실은 우리 공 작가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그날 저는 밤 늦게 예, 광화문에서 모임이 늦게 끝나서 11시쯤에
제가 원래 근무를 했던 동아일보에 30년 제가 근무를 했는데 동아일보 앞에 그쪽에서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죽었다 하는 것을 제가 아주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실감하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경찰가들이 수수방관했다는 얘기는 뭐 그대로 맞는 얘기고요. 그 경찰들이 나중에 다음 날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얘기를 했죠. 우리가 강력하게 막으면은 불상사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불상사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뒤에서만 이렇게 글쎄요, 이게 민노총의 경호를 쓴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호를 쓴 겁니까? 정말 수수방관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저는 제가 한 30분 동안 귀가를 안 하고 그거를 이제 기자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지켜봤는데,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그날은 죽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은 지금 탄핵사안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은 논외로 치고라도 경찰청장 또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김광호 이런 수뇌부들의 마땅한 그런 사과문 표명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더 크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으면은 민노총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럼 분명히 불상사가 일어난다, 충돌이 일어난다, 뭐 이런 변명을 하던데, 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치안 유지였다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5시까지 집회였다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공 작관 말씀이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요? 그 경찰청장 윤희근이가 매우 유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정말 이 국어 교육을 막대먹게 배운 자 같아. 유감이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박사님을 제가 어디 다니면서 뒷담화를 한다든지 욕을 했어. 근데 그걸 박사님이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최 선생, 참 이런 거는 좀 내가 유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 유감이지. 윤희근이는 그때 무섭게 어떻게 얘기되냐면, 국민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될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있자는 말이에요. 건방지기 짝이 없는 데다가 이 국어교육도 제대로 경찰대에서 안 받아내야 일단. 그래 놓으니까 감히 국민들 앞에 나서서 유감이래. 아주 노쇠한 정치인들이 쓰는 말을 그냥 그렇죠. 함부로 쓰는 것이죠. 사실은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정치인들이나 쓰는 표현인데, 맞습니다. 유감입니다라는 우리 경찰청장의 그 얘기를 듣는 국민들의 이 속은 정말 검덩이처럼 꼬맣게 타고 있는 거를 그들은 왜 모를까요? 사과할 때는 제대로 즉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 제도적인 이 미비점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진정성 있는 그런 사과를 우리가 기대한 것인데, 맞습니다. 지금 유감입니다 하는 저 한 4선 5선쯤 되는 노예한 정치인들이 쓰는, 글쎄요, 경찰청장 또 서울청장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께서 참 바라는 그 눈높이하고는 참 격이 많이 낮춘다. 우리 국민 눈높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이 하는 언행 이런 것들은 또 실행 능력 이런 것은 참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 중에서 최근에 이런 일각에서의 시각과 주장이 있습니다. 북한이 보수 언론 또 보수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파괴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글쎄요, 공 작관 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일부에서 이거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걸로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보수 언론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파괴 명령을 내렸다는 북한,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제가 공 작관 TV에서 이미 이 관련해서 1편, 2편, 3편, 3편에 나눠서 이야기를 이미 제가 송출을 한 게 있지만은요. 보수 유튜버라는 그 채널들은 기존 공중파나 종편에서 언급하지 않는 그런 보다도 구체적인 사실을 근간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할 그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종편에서 운영하는 뉴스도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많이 외면받고 있다. 이미 KBS, MBC, SBS 이 뉴스들은 이미 뭐 물 건너간 지 오래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유튜브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이런 그 큰 방송국보다 더 지금 커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유튜버들을 네. 특히나 사실을 전달하는 아시아투데이 같은 방송들 또 뭐 보수 우파의 유튜버들이 이제 여러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방송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없어져야 될 당면 이유는 그런 방송들이 바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예. 북한의 거짓 선전이나 북한의 거짓 공작 지령이 한국 사회에 끝까지 진행이 되고 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보면은 야 남조선이 거의 불구죽죽해졌는데 왜 적화 통일이 안 되는가? 그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북쪽 아이들도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머뭇머뭇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탈북했던 사람들로부터 또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내려가면 남조선이 거의 뻘개져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은 적화 통일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의 그 젊은 세대들, 특히 네. 20, 30대 청년들은요, 이 자유라는 걸 갖다가 거의 무한대로 누리고 살아온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못 참지만 어디 속박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고 자유를 억압해버리면 그렇습니다. 예. 미쳐버리는 세대라고요. 근데 그 자유를 무슨 수로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걔네들을 갖다가 설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남조선이 적화통일 되어가는 거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민노총이나 자통 같은 그런 간첩망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언론계를 진입을 해서 네. 주변과 이간질을 시키고 또 차단을 하고 하는 그 일을 갖다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우리 도희님이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네. 만약 한국이 적화되어서 김정은이 서울을 차지한다면 민노총, 전교조, 그다음에 좌익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네. 예, 재미있는 흥미있는 질문을 했는데 네. 글쎄요. 저 질문에 답변해 주신다면 어떤 답변이 가능할까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단체나 사람들은요. 네. 가장 먼저 제거됩니다. 제거된다. 가장 먼저 죽입니다. 왜 그러냐? 네. 그동안 평양의 지령을 받고 그 지령에 충실하게 복명복창했기 때문에 상을 주고 뭐 표창 받고 훈장 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예. 얘네들은 우리를 아는데 너무 잘한 애들이다. 이거죠. 잘한다. 네. 그래서 과거 예. 베트남이 공산화 됐을 때 그동안 월맹과 은밀하게 교신하고 간첩질을 했던 그 티우 정권에 있었던 공직자, 군인들 네. 이런 자들이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올라서 총살 내지는 죽창으로 다 해서 찔러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선은 질문자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한반도가 지금처럼 가면은 적화통일 될 가능성이 다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단코 공산화는 되지 않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북쪽 애들이 적화통일해서 민노총이나 전교조애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일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자각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정활동을 통해서 민노총이나 또 전교조 또 뭐 전공로 이와 같은 그 썩어 빠진 그 북쪽 사상에 전염되어 있는 자들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거하는 것이 더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만약에 김정은이 서울을 점령을 한다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면은 글쎄요. 그들이 지금 종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먼저 처단을 당할 것이다.
예, 지금 공작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몇 분이 미리 나는 그들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댓글을 살펴보니까 이것도 아주 또 재미있는 우리 시골 사람님이 두 분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공작가님이 연세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대담 중 응응 그렇게 들립니다.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공작가님 말씀에 이제 이렇게 뭡니까 후렴 이렇게 추렴을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예, 속으로 예예 할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게 좀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대담 중 그렇게 들리는 거는 약간 좀 예, 연세가 많으신 분한테 좀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예. 진짜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요. 제가 그 과거 그 안전기획부 시절에 예. 우리 훈련 받고 할 때 예. 우리 그 동료들하고 이렇게 외출을 나가거나 그럴 때 네. 그 한 번은 그 공중 목욕탕을 네. 동기들하고 갔다가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뭐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그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어디 어른한테 이렇게 반말짓거리를 하냐 그랬는데 이게 뭐 제가 그 예. 겉늙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괜찮습니다. 예. 네. 예, 사실을 밝히자면은 네. 제 몇 년 그 후배입니다. 제가 선배니까요. 예. 예, 그 이렇게 뭐 음흉해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예. 족보 까라 그러면 우리 둘 다 그 저 졸업장이나 주민등록증 깎게요. 그러시군요. 예, 제가 이게 조금 뭐 저 2, 3년, 3, 4년 제가 위니까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우리 시골 사람님 깜짝 놀라셨죠 지금? 아니 진짜예요? 그러는데요. 이게 또 충청도식이에요. 2년 하면 되는데 2, 3년, 3, 4년 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게 애매모호하죠. 네. 냅둬유 이게 그렇습니다. 충청도입니다. 예, 아주 그렇군요. 토크의 흥입니다, 도희님. 세븐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 그 첫 두 번째 방송인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살짝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네, 우리 아까 무슨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설명을 일부러 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보수 언론 유튜버의 입막음을 노리고 있다. 파괴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보완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5.17, 5.18이 지나갔습니다. 5.18, 많은, 지금 집권당의 현역 의원은 전원 다, 이 5.18 금남로 또 망월동, 그 묘역에 이렇게 집결을 한 걸 우리는 지켜봤는데요. 예, 퇴진이 5.18 추모다라고 하는 플랜카드 얘기도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5.18과 부정선거의 연관성, 그래서 내년 총선 이것도 정말 걱정된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자 합니다. 5.18과 부정선거의 어떤 연관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네. 최근에 선관위가 국정원에서 북쪽으로부터 해킹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고 그렇습니다. 경고를 했죠. 그런데 대해서 거부를 했던 게 선관위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노태우 전임 정권으로부터 수천억의 그 정치 자금을 받았던 김영삼이 그게 발각이 됐었어요. 예. 그때 박계동이라는 의원이 아마 그걸 박계동. 그걸 공포라고 그랬었는데 자, 그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잽싸게 김대중이 와서 먼저 제안합니다. 어이, 영삼이, 나가말씨, 이전에 받은 것이 많아야 어쩐단가이? 이래가지고 둘이서 작당해서 만든 게, 야, 그런 말이야. 전두환이하고 노태우 한 번만 더 조져불세. 해서 일사부재리로 다시 거론되지 말아야 될 5.18 광주를 다시 들고 나온 게 김영삼과 김대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입법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또 처벌을 하죠. YS 때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그때 이 상동 계열이 정권을 잡고 나서
나중에 그 교육 문화수석했던 그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네. 그 옛날에 그 이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시절에 같이 그 운동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김정남이가 교문수석으로 들어앉아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경청하고 계십니다. 대인님, 강경민님, 네, 최의자님도 계셨고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쏙쏙들이 지금 들어와 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 자들은 내 자리를 내놓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싸울 사람 많습니다. 인자무정님도 계셨고요. 예, 지금 리더, 장관, 청문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우리 공작께서 리더의 징비의식 이것을 강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징비, 예, 징계할 징자에 삼가하다는 그 빗자를 쓰는 징계의식을 지금 예, 이 순간에 우리는 이것을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자, 징비의식 어떠한 측면에서 이걸 강조를 해 주셨나요?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 때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네. 그 유성룡이라고 하는 그 영의정 대감이 있었죠. 예. 그 유성룡이 그 집필했던 책이 바로 그 징비록이라는 책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역사학자고 또 그 역사의 연구를 집필해서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았던 그 아놀드 토인비가 있었죠. 이 사람이 그 민족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첫째는 재난을 당하고도 대비하지 않는 민족. 둘째는 재난을 당해야만 준비를 하는 민족. 셋째는 재난을 당하지 않고도 미리 대비하는 민족. 네. 이렇게 크게 민족을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때 대한민국은 어느 민족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보면은 그 임진왜란 때 사절단을 보냈더니 반대파끼리 한 명씩 가가지고 돌아와서 또 색다른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은 일본이 공격을 곧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한 사람은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또 해상 수군에서 그 미가한 말찌겠지만 그 충무공 이순신께서 미리미리 전쟁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봐도 그 전쟁을 대비했던 전라자수형에 있던 이순신의 그 수군, 해군은 그 일본군을 무참히 박살내는 아주 그냥 혁혁한 전과를 올린 반면에 네, 맞습니다. 대비를 하지 않고 있던 그 우리 육군들은 아주 무참하게 짓밟히고 임금이 저쪽 의주로 피난을 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 비참한 일을 당하기도 했었죠. 예, 한양까지 뻥 뚫렸죠. 네, 당시에. 네. 그래서 이런 그 임진왜란의 전란사를 7년간 벌어졌던 그 임진왜란을 정리하면서 이제 징비록을 그 유성룡이 그 책을 짓게 됐는데, 자, 이 유성룡 대감이 원래 이 책을 썼던 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국난을 대비를 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후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갖다가 하나의 그 지침으로 삼고자 이제 쓰셨던 것 같은데, 미리 징계를 해서 후환을 경계한다라고 하는 그 시경에 나왔던 예. 그 말에서 이제 이 징비라는 말을 따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1592년에 임진왜란에 발발을 했는데 아주 오랜 얘기 같지만 그다지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컬럼부스는 1492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고 그로부터도 100년이 지난 후에 벌어졌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자, 당시에 보면요. 시체가 산에 쌓이고 강물이 뻘겋게 물들고 그야말로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그 참혹한 전쟁의 상황이 됐을 때 그 와중에서도 이 나라를 지켰던 건 국민이었어요. 네. 예, 임금이 지켰던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대감마님들이 나라를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징비록은 편찬되고 나서 조선에서 먼저 읽혀진 것이 아니라 침략국인 일본에서 먼저 편찬되었다는 이 부끄러운 사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이거를 미리 17세기에 네. 숙종 21년 1695년에 미리 이 유성룡의 이 징비록을 가져다가요. 일본 사람들이 먼저 자기 국민에 읽히고 학습을 시켰다 그래요. 참 그 일본 사람들은 이 하는 짓을 보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게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은
아주 갖가지 악신들을 많이 섬기고 하는데도 잘 살아요. 그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일본이 잘 사느냐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군을 이끌고 우리 조선 침략했을 때 그 십자가 깃발을 내세우고 왔던 일본 군대가 있어요. 그 자들이 전부 다 기독교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임진왜란 이후에 토요토미가 그 기독교를 섬기던 사람들을 장장 그 이후에 계속해서 300년 가까이에 걸쳐 오면서 메이지 유신 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을 살해해서 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피해값을 일본이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또 다른 측면에서 여기 역사를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임진왜란을 겪고 또 불과 몇십 년 후에 한 38년 후인가요? 병자호란이 이번에 또 일어납니다. 그러죠. 청나라에서 침입을 해오죠. 그때도 또 인조 때 1636년이 되겠는데 예.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유성룡 대감이 썼던 징비록에 조금이라도 자각을 하고 대비됐더라면 병자호란 때 그렇게 무참히 또 참 창피는 안 당했겠죠. 그런데 잊어버리고 특히나 사회의 리더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직책, 자기의 급여, 자기의 출세 이런 것만 치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고위직에서 소위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한다고 하는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 이와 같은 참혹한 역사를 되새김질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내 몸 바쳐서 헌신해야 되겠다 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불쌍한 거고 보통의 국민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능함, 무기력을 통탄하기 전에요. 부정직함과 청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즉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자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지면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강점을 당해서 35년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고종은 수만금의 돈을 일본으로 받아 챙겼어요. 응? 일본의 수상이 받는 돈에 뭐 300대인가 1000배인가를 갖다 돈을 받았어요. 매월. 그러면서 국민을 버렸죠. 그러니까 고종이라고 하는 조선의 임금은 자기가 많은 궁녀들 데리고 시시낙낙거리고 수많은 그 뭐랍니까? 그 기녀가 아니고 그 후궁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예, 아니면 후궁. 상궁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여자들과의 노란하는 것에 그 빠져가지고 국민과 국가를 돌보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저런 임금은 죽여서 없애야 된다고 청년 이승만이가 그 당시로 보면 레지스탕스를 한 거 아니에요. 덕분에 깜빵 가서 5년 7년을 갔다가 한성 감옥에 투옥도 되셨던 거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역사는요. 민주화 투사가 일대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좌파 애들은 몰라요.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의 1세대 투사는 누구다? 우남 이승만 청년이었다. 그 사람이야말로 독재 정권, 전제 왕정을 대립해서 고종을 제거해야만 우리 조선이 살 수 있다고 외쳤던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단순한 역사도 모르면서 우남 이승만이는 사이로 부정선거라는 개새끼입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아주 독재자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가 이 정도로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우남 이승만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사를 매회 90분으로 해서 16편으로 지금 나눠서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방송으로 제작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제작되면 네. 저희 그 유튜브 공작관 TV에도 올리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려서 아시아 투데이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의 누구도 아니면 해외에 계신 누구도 그냥 무료로 다 갖다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역사를 알아야만 현재 왜곡된 우리 이념 전쟁, 이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자, 너는 짐승이다. 이 얘기를 내가 꼭 한번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역사를
모르는 자 글쎄요. 예, 사람으로 모르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 좋은 말씀 다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브레이브 제이손님, 네. 맘진웅님, 금은아님, 도희님, 곽용대님, 세븐님, 조진숙님, 꽃영감님, 우크라이나 지원은 6.25를 겪은 경험 때문에 한다고 봅니다. 예, 유유상증 아닐까요? 세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많은 분들 좋습니다. 예, 중간쯤 들어오시는 분들, 예, 우리 스패너님들이 부탁을 드린 대로 예, 좋아요를 꾹꾹 많이 눌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예, 좋아요와 구독 함께 눌러봐 주시면 지금 이 시간 저 김동원과 공작관 TV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KI라고 쓰신 키님 처음 왔습니다. 우파 화이팅. 오늘 처음 방문하셨는데요. 예, 첫 방문이시면 더욱더 열렬 환영이십니다. 물론 뭐 기존에 우리 왕의 청자 여러분들도 더욱더 환영이지만요. 예, KI님처럼 처음 들어오신 분들 예, 구독, 좋아요 이렇게 뿜뿜 눌러봐 주시고요. 이렇게 며칠 지켜보시면 이 아시아투데이 방송이 역시 괜찮은 방송이구나. 그래서 급성장할 만한 이 이유가 있네. 그렇죠? 제가 동아일보 있다가 이쪽으로 온 지 이제 1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벌써 예, 제가 개국을 한 이후에 17만 지금 6,000명, 7,000분이 지금 들어와 주고 계시니까요. 예, 빠른 시간 내에 급성장한 채널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쭉 보시면은 예,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또 성원 부탁드립니다. 리우창님, 도희님, 또 브레이브 제이슨님.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뒀습니다. 일본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조총련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민단 또 조총련 인사들이 한국 여권을 구하기 위해서 최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예, 일본 조총련 인사들이 왜 어떤 목적으로 한국 여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달이 났는지 우리 공작관께서 들으신 얘기라든가 네. 예, 분석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조총련들에게는 네, 그들의 조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렇겠죠. 북조선입니다. 네. 그래서 늘 지금까지 그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과거 우리가 가족 찾기 운동을 그때 우리가 KBS에서 일본으로 가서 헤어졌던 사람들 또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졌던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혈육을 찾는 그런 참 가슴 뭉클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한류 드라마, 영화, 한국 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리면서 일본 지역도 예외가 안 되겠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는 조총련인데 이 손주, 아들 얘들은 내가 조선 사람 맞나? 근데 난 어느 쪽이지? 남조선이야, 북조선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 할아버지 조총련 세대들이 손주 세대, 지금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의 통제가 안 된다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한국이 갖고 있는 너무나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뭘 어느 걸 하든지 간에 과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본 샤프 펜슬 하나 써보는 게 꿈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세월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대한민국 물건을 일본 사람들이 선호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의 문화 콘텐츠를 일본이 너무나 애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군사 방위산업 분야, 그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분야, 반도체 분야, 원자력 발전 분야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거의 최첨단의 초우량의 기술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집적돼 있단 말이에요. 좀 제가 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독일보다도 더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기술이 지금 그 정도로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특히 방위산업 현장에서는요.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30계단씩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KF-21이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그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네. 이 비행기 전투기가요.
쓰러지지 않고 이 수직 상승해서 올라가는 건요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네. 제가 이전에 봤던 비행기 F-22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급 전투기 랩터, 그 F-22가 그걸 하는 걸 봤지 다른 비행기들이 하는 걸 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미 우리 보람의 전투기 KF-22에 벌써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사에서 벌어졌듯이 재래식 무기가 지금 미국도 동의 나왔거든요. 생산이 안 됩니다. 구해달라고 요청할 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난번에도 그 오스틴 그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와가지고 그때도 얘기했을 때가 야 니네 갖고 있는 거 좀 달라고 미사일도 좀 달라고 막 이렇게 막 간절하게 얘기했던 게 이제는 한국이 과거에 미국의 물자를 받고 미국의 군수 물자를 가져다 우리나라를 지키던 그 수준이 이젠 더 이상 아니고요. 대한민국 스스로가 방어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요. 차고 넘쳐서 미사일을 보관할 수 있는 그 전문 선박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번창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북한이요. 쪼그라들다 못해서 이제는 안에서 깨져가고 있습니다. 내파되고 있어요. 부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조총련에서요. 야 이거 여차직해서 일본에서도 뭐 제대로 사람 대접받고 살려면 북조선 이게 아니라 남조선 여권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여권을 받기 위해서 애국가가 1절부터 4절까지 외워서 부르고 예? 거기 그 테스트하는 그 시험에 합격하려고요. 그걸 막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총련이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 북쪽에다가 공작금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북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미국 CIA한테 팝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북한에다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무너져 내린다는 걸 알거든요. 특히나 집권층이고 핵심 계층에서 더 잘합니다. 지금 북쪽 아이들은. 그래서 지금 어떤 부탁까지 지금 일본 통해서 오냐면요. 야, 니네 여권 만들 때 내 거들, 내 가족들 것도 좀 만들어줘. 이 얘기가 평양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도 만약에 체제가 붕괴되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만세 부르면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고 싶은 거겠죠. 응? 물론 이 과정에서 대남 비밀 공작 요원이 남쪽 사회를 갖다 교란하고 어떤 폭동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여건을 만든다면 매우 위험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이제 잘 선별해서 걸러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 무너져가는 북조선을 바라보면서 이 조총련들은 이제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는 미국에다 팔아서 거기서 생기는 그 돈을 가지고 북조선에 지원을 해주면서 그리고 자기들 또한 대한민국 여권을 보유하고 심지어는 평양에 있는 애들 여권을 요구하는데 평양에서요. 애들 수능시험 대비하는 문제집까지 구해달라는 겁니다. 왜? 남조선 와가지고 공부는 계속 해야 될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시킨다. 이런 거 참 얼토당토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래요. 다.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북조선이 다 돼가고 있다는지를 갖다가 아주 단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수영 공작관과의 대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내용 이런 건 또 차차차차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쪽 카메라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희 아시아투데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국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명과 재산은 내 손으로 지킨다는 그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강화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더욱더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니까 우리 모두들 풍요롭다, 넉넉하다, 여유 잡지 마시고 항상 여유 있을 때 힘든 날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 말미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달라는 우리 패널 여러분들, 스패너 여러분들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고요. 여지없이 바로 이어서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 지속적인 시청 바라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전을 계속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